북드라망 출판 김혜완저 뉴욕과 지성 194쪽 6. 콘크리트 정글의 신화 허먼 멜빌과 월가 뉴욕의 대칭성 신화 고래, 멜빌의 무의식이 평생 쫓아갔던 동물. 왜 하필 고래일까? 그야 멜빌 자신도 모를 것이다. 동시대 독자들도 이 소설 주제 앞에서 꺼림칙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 고래는 고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왜 멜빌이 장장 3권에 걸쳐서 고래 대백과사전을 써야 했는지 당초에 이해하지 못했고, 모비딕은 서점의 문학 코너가 아니라 동물학 코너에 빛이 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모비딕의 고래는 문학적 장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동물도 아니다. 모비딕은 멜빌이 현실에서 발견한 신화,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래서 모비딕은 문학이나 동물학이 아니라 신화로, 즉 한편의 대서사시로 분류되어야 한다. 신화란 무엇일까? 인류학자 나카자와 시니치는 신화적 사고의 특징을 대칭성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영역이 생긴 것은 3만 년 전에 뇌의 뉴런의 접합 양식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그 후부터 인간의 뇌는 세상의 각 개체들을 연결해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유동적 지성을 갖게 되었다. 사실은 이 지성 덕분에 문화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문화권은 유동적 지성을 반영한 신화를 지어내었다. 신화 속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말을 섞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다. 이는 대자연 속에서는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서로의 존재를 유동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생명의 레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전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문화와 자연, 인간과 동물, 지성과 야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분화되어 있지만 우주적 차원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대칭성의 의미다. 이 대칭적 사고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할 근거는 없다. 과학자 지렛 베르미는 도시에서만 나고 자란 과학자들이 인간도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며 이렇게 비판한다. 그렇다,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 지구상의 다른 생물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주장해야겠다. 이런 거대한 힘과 범위 때문에 우리가 기타 생명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경제적인 삶을 운영하도록 허락받은 적은 없다.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총합과 스케일의 차이일 뿐이다. 노동 분업, 세계 무역, 정보 교환 같은 인간의 경제 활동도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게 아니다. 애벌레는 어른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맡고 있고, 세포 속 유전자는 학생처럼 환경과 직접 소통하고 배우고 응답하는 생명체의 능력 덕분에 풍성해진다. 자동차나 핵폭탄도 자연의 물리 법칙 내에서 작동한다. 만약 초고성능 카메라를 우주로 줌아웃해서 지구의 사진을 찍는다면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만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상의 스케일에서는 이 연속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왜 지구 경제의 에너지가 뉴욕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문명에만 흘러 들어오면 불연속성이 생길까?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국가 권력은 문화와 자연의 대칭성이 깨지면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본디 지구상의 모든 힘은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의 생장 소멸을 일으키는 힘은 자연뿐이고 생명체는 그 영능을 잠시 빌려올 뿐이다. 인간이 특별한 까닭은 이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홀로 나일 수 없다는 것, 모두가 모두를 먹고 또 먹힘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위계 없는 세계, 이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이 자연이라는 것. 신화적 마음은 이 힘의 대칭성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세상과 개체 사이의 의미를 끄집어낸다. 반면 오늘날 국가를 기반으로 한 문명은 대칭성을 완전히 부정한다.
국가는 인간 사회 내부의 힘을 한 사람, 한 기관, 한 시스템에 귀속시킨다. 그리고 이 중앙 집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인간 사회의 바깥에 펼쳐진 자연을 관리하고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렇게 문화는 문명으로, 힘은 권력으로, 자연은 자원으로, 인생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연속으로 탈바꿈된다. 여기에 포섭되면 권력이 국가 문명으로부터 나온다고 오해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의 힘도 잃게 된다. 뉴욕은 대칭성이 극도로 무너진 도시이며 또 자연의 권력을 극도로 독점한 공간이다. 이 도시에서 돈이 있다면 하지 못할 것은 없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고 길거리에 나가면 24시간 내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며 모든 이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만큼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것은 자본의 활동이다. 개인의 동선은 소비자와 노동자라는 자본을 유통시키는 두 개의 스위치로 귀결된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살든 롱아일랜드 교외에 살든 뉴요커라면 모두 자연을 모방한 자본 욕망의 정글에서 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가가 만들어낸 거짓 신화에 속기 쉽다. 이곳을 떠나서는 다양성이라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욕에 있어야만 인생이 꿈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멜빌은 이 오해의 근간을 누구보다 통렬히 깨달았던 사람이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그의 좁은 시야를 틔워주었던 것은 고래잡이 항해였다. 고래는 무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체현한 살아있는 신화였다. 그래서 고래는 모비딕의 주인공이 되었다. 흰 향유고래인 모비딕은 19세기 뉴욕의 무너진 대칭성을 고스란히 체현하고 있다. 이 고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산업의 상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뱃사람들의 삶을 압박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이다. 에식스호를 휘두르는 바다의 예측할 수 없는 흐름, 그리고 월가에서 시작해 온 세계를 마구 휘젓는 자본의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이 두 지도를 겹쳐보아야 모비딕이 헤엄치고 있는 시대적 좌표가 보인다. 모비딕이 포경선을 일부러 공격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는 뉴욕 금융의 순류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다. 에이허브 선장이 앙심을 품고 모비딕의 뒤를 바짝 쫓는 여정에 동참하면서 독자는 익숙한 문명의 벽을 뛰어넘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포경선 피코드호는 뉴욕을 떠난다. 그러나 화자 이스마엘의 시선은 언제나 떠나온 뉴욕을 향한다. 배가 더 멀리 나아갈수록 뉴욕은 더 먼 바다와 연결된다. 배가 망망대해에서 자연의 무소불위 폭력에 노출될수록 뉴욕이 어떤 곳이었는지 더 또렷하게 보인다. 이 여정 속에서 뉴욕이 어떤 힘을 자연에서 빌려왔는지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모비딕은 신화일 수밖에 없다. 신화의 역할은 문화와 자연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므로. 이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뉴욕을 바라보면 무슨 풍경이 보일까? 주인공 이스마엘이 한마디로 요약한다. 어느 누가 벌레처럼 육지를 향해 기어가고 싶어 하겠는가? 무시무시한 것들의 공포, 이 모든 고통이 그렇게 헛된 것인가? 자, 이 정도면 모비딕의 출발점은 아주 명백하다. 무너진 뉴욕의 대칭성을 회복시켜줄 이야기가 시작된다. 205쪽 자본, 고래에 침몰당하다. 모비딕을 감상하는 진수는 고래 모비딕과 에이허브 선장의 라이벌 관계다. 모비딕은 악랄하기로 유명한 향유고래다. 포경선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아서 침몰시키기로 유명하다. 피코드호의 선장 에이허브는 이 계획범죄의 희생자였다. 모비딕을 사냥하다가 다리 한쪽을 잃은 것이다. 모비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응수이긴 하다. 그 후로 에이허브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늙은 선장은 오직 모비딕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집센 할아버지가 고래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이야기 같다. 그렇지만 이 복수는 늘 자기 이익부터 계산하는 근대인의 정도를 넘어섰다. 에이허브는 포경업자로서 모비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죽이기 위해서 폭영업을 수단으로 삼았다. 그렇게 에이허브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졸지에 반자본주의적 인간이 된다. 폭영업의 논리는 고래를 죽여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그 당시 뉴욕을 비롯한 뉴잉글랜드는 폭영업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고래란 곧 기름이었다. 백열전구가 아직 상업화되지 않던 시절, 기름은 밤에 불빛을 켜는 유일한 원천이었다. 선원들은 도시의 불빛을 켜기 위해 전 세계 바다를 헤집고 다녀야 했다. 고래는 보기 드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폭영업은 목숨을 걸어서 돈을 버는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폭영업의 자본에는 고래와 인간의 피 양쪽이 다 묻어 있었다. 그런데 에이허브는 이 배치에서 갑자기 튀어버린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복수라는 무형의 가치를 쫓기로 결심한 것이다. 모비딕이라는 고래는 갑자기 기름이 아니라 생명과 사상에 작용하는 모든 악마성이 된다. 피코드 호는 포경선이 아니라 모비딕과 존재를 걸고 대결하는 전사의 배가 된다. 자본의 무력과 자연의 광기가 서로 뒤섞이면서 경쟁하는 기막힌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도대체 모비딕이 뭐기에 이러는 걸까? 에이허브는 포경선을 침몰시키는 모비딕의 행동을 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면 뭔가 이상하다. 악에 대비되는 선이 따로 없는 데다가 에이허브 자신도 악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자네는 좀 더 낮은 층을 볼 필요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판지로 만든 가면일 뿐이야. 하지만 어떤 경우든 특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엉터리 같은 가면 뒤에서 뭔가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합리적인 무엇이 얼굴을 내미는 법이야. 공격하려면 우선 그 가면을 뚫어야 해. 죄수가 감방 벽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겠나? 내게는 그 흰 고래가 바로 내 코앞까지 닥쳐온 벽일세. 때로는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건가? 그 녀석은 나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괴롭히고 있어. 나는 녀석한테서 잔인무도한 힘을 보고 그 힘을 더욱 북돋우는 헤아릴 수 없는 악의를 본다네. 내가 증오하는 건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존재야. 에이허브가 모비딕을 뒤쫓는 이유는 인용문 마지막 줄에 나와 있다. 모비딕은 그냥 고래가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 즉 자연이다. 이 힘은 한낱 인간은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하며 인간의 삶을 당장 망가뜨릴 수 있다. 모비딕은 지능적으로 포경선을 하나하나 침몰시키면서 자연이 인간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에이허브는 이 힘을 악이라고 지칭하지만 또한 이 힘을 쫓아가려면 인간 사회가 설계한 엉터리 가면과 죄수의 감방벽을 뚫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비딕을 향한 추적은 해방을 향한 전진과 겹쳐진다. 에이허브에게 악이란 모비딕의 존재가 가시화한 인간 사회의 벽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자본의 손발이 꽁꽁 묶인 무태 존재의 초라함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악의 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쫓아가려는 그의 의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에이허브의 최고의 공적은 선원들 모두를 감화시켰다는 것이다. 선원들이 이 여정에 동참한 동기는 간단하다. 돈을 버는 것이다. 이들은 작살 하나로 고래와 대면하는 전사들이지만 이 힘은 오로지 돈이라는 동기를 통해서만 발동된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에는 에이허브의 뜨거운 광기에 휩쓸리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연의 영능을 경험하고 싶어서 온몸이 달아오른다. 야생의 감각이 마침내 자본의 논리를 이긴 것이다. 그 순간 피코드 호는 더 이상 포경선이 아니게 된다. 못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대칭성의 세계, 자연의 영능을 맞닥뜨리는 탐사선이 된다. 설사 그 힘에 의해 모두가 파괴되더라도 이 죽음은 자살도 아니고 자본의 착취에 의한 최후도 아니다. 이것은 자연 속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맞는 죽음이다. 물론 이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래를 죽이며 나도 고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선사시대의 사람들만큼
온전한 대칭성은 아니다. 그러나 대칭성이 극도로 무너진 19세기에 문명의 배치에서 탈주할 수 있는 길은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에게 덤비는 파괴적인 방법뿐이었다. 모비딕의 마지막 장, 모두가 기다렸던 전투가 벌어진다. 그리고 모비딕은 피코드호를 완전히 침몰시킨다. 오로지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정말로 침몰당했던 것은 자본의 힘과 논리였다. 어떤 목격자도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뉴욕의 월가에서 출발해 세계 곳곳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았던 자본은 한순간이나마 모든 힘을 잃었다. 이 위대한 결말은 피코드호와 모비딕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